아흔이 되니 제 인생에서 딱 한 가지가 분명해졌습니다. 자식이 있어도 노후는 혼자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평생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믿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지 않은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사소한 질문 하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아흔이 되어서야 저는 알게 됐습니다. 노후에 진짜 효자 노릇을 하는 건 자식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이것이라는 걸요. 그 이야기를 이제부터 천천히 해보려 합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더 현명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예전에는 병원에 가는 일이 1년에 한두 번이면 충분했습니다. 감기 한 번, 건강검진 한 번, 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병원은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일상 속 일정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 달에 몇 번씩 달력에 표시하지 않아도 몸이 먼저 기억해내는 곳,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늘 다니던 병원이었고, 늘 보던 접수 창구였고, 늘 봤던 번호표였습니다. 대기실 의자에 앉아 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자는 딱딱했고 형광등 불빛은 유난히 밝았습니다. 그 밝은 불빛 아래에서 시간은 이상하리만큼 느리게 흘렀습니다.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내 또래로 보이는 노인들 대부분은 누군가와 함께 와 있었습니다. 딸의 팔을 붙잡고 온 분도 있었고 아들의 손에 이끌려 들어온 분도 있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옆에 앉아 있기만 해도 서로에게 의지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풍경 속에서 저는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 사실이 크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늘 혼자 움직여왔고 이제는 그게 익숙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간호사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차트를 보며 늘 하던 말투로 아주 아무렇지 않게 물었습니다. 보호자분은요? 그 질문은 날카롭지도 차갑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업무상 필요한 말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습니다. 둘 다 건강하고 각자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면 전화도 옵니다. 그런데도 그 질문 앞에서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었을 텐데 그 순간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혼자 왔습니다.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 말 없이 차트를 넘겼습니다. 그것으로 그 질문은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료실로 들어가기 전 다시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혼자가 이렇게 자연스러워졌을까? 젊었을 때는 아이들 손을 잡고 병원에 다녔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밤을 새워 간호하기도 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 각자의 삶을 꾸리게 되었을 때도 저는 마음 한켠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아이들이 내 곁에 있겠지. 그 생각은 의심해 본 적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너무도 당연해서 준비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한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병원 대기실에서 혼자 앉아 있으면서 처음으로 그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자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식이 있는데도 곁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저를 조용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저는 혼자였습니다. 버스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집 문을 열었을 때 불 꺼진 거실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소파도 식탁도 모두 그대로였지만 사람의 기척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통장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잔액을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내 곁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노후에 나를 지켜주는 건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은 그날 밤 쉽게 잠들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다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노후에 진짜 효자 노릇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제 인생을 조금씩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반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병원 대기실에서 느꼈던 그 묘한 공백이 자꾸 마음에 남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평생 한 가지만 믿고 살아왔습니다. 자식이었습니다. 돈을 벌 때도, 집을 옮길 때도, 노후를 생각할 때도 기준은 늘 자식이었습니다.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려나? 아이들한테 부담은 안 되나? 그 질문이 제 인생의 나침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노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있으니 괜찮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책에서 배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부모로 살아온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는 생각이었을 뿐입니다. 실제로 제 또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대부분 비슷한 말을 합니다. 우린 자식 키우느라 우리 인생은 없었다. 자식만 잘 되면 됐다. 그 말 속에는 후회보다도 어쩔 수 없었다는 체념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우연히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노후에 가장 불안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자식 문제가 아니라 경제 문제를 꼽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노후의 불안은 자식이 아니라 돈이라니. 그건 누군가를 탓할 문제도 아니고 자식이 부족해서도 아니었습니다. 현실이 이미 그렇게 변해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고 부모의 노후까지 책임질 여력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으면서도 마음으로는 끝까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문득 이런 말이 떠올랐습니다. 기대는 사랑이 아니라 상대에게 씌우는 무게일 수 있다. 그 말이 유난히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자식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한편으로는 보이지 않는 기대를 올려놓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언젠가는 그때가 되면 그 말들 속에는 준비하지 않은 노후를 미뤄두는 마음이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40이 된 지금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대신 살아줄 수도 없습니다. 그건 자식이 이기적이어서가 아니라 각자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데 저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 저는 하나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노후의 나를 실제로 지켜준 건 무엇이었을까? 그 질문은 생각보다 쉽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아주 사소한 순간에 그 답의 실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제가 평생 믿어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찾아왔습니다.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은 그날 이후로 자꾸만 제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노후의 나를 실제로 지켜준 건 무엇이었을까? 그건 생각으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는 하루 속에서 불쑥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날은 작은 시술을 받고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의사는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 한켠으로 조심스럽게 기대했습니다. 오늘은 누군가는 오겠지. 아들일 수도 있고 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잠깐 얼굴만 보고 바로 돌아갈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달래보았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려 했지만 사람 마음은 생각보다 솔직했습니다. 퇴원 수속을 마치고 대기실 의자에 앉아 전화기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화면은 조용했습니다. 진동도 알림도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서운함보다 먼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들 바쁜 거겠지. 자식을 이해하려는 말이 습관처럼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 생각이 얼마나 오래 몸에 배어 있었는지 그 순간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잠시 후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아 병원을 나섰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주차장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부모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차 문을 열어주는 아들, 가방을 받아드는 딸. 그 장면을 보며 저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부럽다기보다는 설명하기 어려운 묘한 감정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그때 문득 노년을 연구한 한 사회학자의 말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관계의 단절이 아니라 역할이 사라질 때 찾아온다. 그 문장을 떠올리는 순간 비로소 제 마음이 왜 이렇게 허전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자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연락이 끊겨서가 아니라 그 아이들의 삶 속에서 제가 더 이상 역할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조용히 흔들고 있었습니다. 부모로서 기다려야 할 자리도 챙겨야 할 몫도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는 걸 그제야 느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외로움의 모양이 사람의 수가 아니라 자신의 자리와 관련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조금씩 제 또래들의 얼굴에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에서 만난 사람들, 병원에서 마주친 노인들, 그들 대부분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자식이 안 오는 게 아니라 못 오는 거지.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불을 켜지 않은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집은 조용했고 시간은 느리게 흘렀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나이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노후구나. 그 생각은 조용했지만 무겁게 남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제 인생에서 아주 다른 존재 하나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당연해서 의식하지 않았던 것, 그러나 그날만큼은 유난히 든든하게 느껴졌던 것, 노후의 진짜 효자 노릇을 했던 그 이것의 정체를 저는 그때서야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하루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기까지 생각보다 많은 순간을 혼자 결정하며 살고 있다는 사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예약 날짜를 정하는 일, 약을 바꿀지 그대로 둘지 판단하는 일, 몸이 힘든 날, 집에서 하루를 버틸지 도움을 받을지 선택하는 일까지 이 모든 결정은 늘 제 몫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이 사실을 의식적으로 외면해 왔습니다. 언젠가는 아들이나 딸이 자연스럽게 함께 해줄 거라고 마음 한켠에서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기대를 조용히 비켜가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면 이런 말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는 좀 어려워요. 메시지를 보내도 한참 뒤에야 짧은 답이 왔습니다. 다음에 시간 될 때 갈게요. 그 말들이 때론 너무도 당연해서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기다리는 노후가 아니라 결정해야 하는 노후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조심스럽게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스스로에게 다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내가 누군가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 질문은
처음에는 막연했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자 의외의 방향에서 답의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제가 직접 쓸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돈 이야기를 가능하면 피하며 살아왔습니다. 돈을 꺼내는 순간 사람이 초라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후의 돈은 제가 알던 돈과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노후의 돈은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자랑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선택을 가능하게 해주는 조용한 힘이었습니다. 몸이 유난히 힘든 날 버스를 탈지 택시를 탈지 고민하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택시 타세요. 요양보호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늘은 그러죠. 그 짧은 대답 하나가 그날 하루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집에서 하루를 버틸지 도움을 받을지 결정해야 했던 날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혼자 계셔도 되겠어요? 보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오늘은 조금만 도와주세요. 그 말을 꺼내는데 누군가의 허락도 누군가의 눈치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돈이 외로움을 없애주지는 않지만 외로움 속에서 사람을 작아지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저는 자식을 믿는다는 이유로 노후를 준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미뤄두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미뤄둔 시간은 기다림으로 바뀌었고 그 기다림은 조금씩 불안으로 변해갔습니다. 노년을 연구한 학자들 중에는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노후의 존엄은 얼마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그 문장은 그날의 제 삶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자식은 사랑의 영역에 있습니다. 그러나 노후는 결정의 영역에 있다는 사실을 저는 너무 늦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부탁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하루,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결정. 그 모든 것의 바탕에는 제가 직접 쓸 수 있는 돈과 판단력이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돈을 자식에게 남겨야 할 것으로만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노후에 와서야 그 생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돈은 남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저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도 곧 알게 되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이 사실을 미리 알았던 사람과 끝까지 외면했던 사람의 노후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한쪽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었고 다른 한쪽은 눈치를 보며 하루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돈을 어떤 시선으로 준비했느냐의 차이였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난 뒤부터 저는 주변을 유심히 보게 되었습니다. 같은 나이, 비슷한 시기를 살아온 사람들인데 노후의 풍경은 놀랄 만큼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결정을 했고 어떤 사람은 결정을 미뤘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하루하루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에서 자주 마주치던 한 분이 있었습니다. 저보다 2살 위였고 걸음걸이는 느렸지만 말씀은 또렷한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원 좀 가야 하는데 다음 달로 미뤘어요. 왜냐고 묻자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들한테 말 꺼내기가 좀 그래서요. 그 말이 귀에 오래 남았습니다. 아프지 않아서가 아니라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미안해서 병원을 미루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뒤로 비슷한 말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이번 달은 그냥 참으려고요.
조금 더 버텨보고요. 그 말들은 언제나 같은 이유로 끝났습니다. 자식들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요. 그 말이 나올 때마다 저는 마음이 조금씩 조여왔습니다. 아픔보다 더 큰 건 미안함이었고 불편함보다 더 무거운 건 눈치였습니다. 실제로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요양이나 치료를 미루는 이유를 물었을 때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식에게 미안해서였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준비하지 못한 노후는 가난보다 먼저 눈치를 배우게 만든다는 사실을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어느 날은 병원 대기실에서 이런 장면도 보았습니다. 이거 꼭 해야 하나요? 한 노인이 의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의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자 그분은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 더 있다가 해도 안 될까요? 그 말 뒤에는 설명이 붙지 않았지만 이유는 충분히 느껴졌습니다. 결정을 미루는 사람의 얼굴에는 언제나 같은 표정이 있었습니다. 불안과 미안함이 겹쳐진 얼굴이었습니다. 반면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결정이 빨랐고 표정이 덜 흔들렸습니다. 오늘은 검사부터 하죠. 이건 지금 하는 게 낫겠네요. 그 말투에는 망설임보다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사람의 성격 때문이 아니라 노후를 어떻게 준비했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분명히 느꼈습니다. 준비된 노후는 사람을 당당하게 만들고 준비되지 않은 노후는 사람을 조심스럽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조심스러움이 늘 나쁜 것은 아니지만 노후의 조심스러움은 삶을 점점 좁혀놓았습니다. 아프면 참게 되고 불편하면 미루게 되고 결국에는 자신의 살보다 자식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넘기다 보면 노후는 어느새 자기 것이 아닌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묻게 되었습니다. 나는 저 길을 가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제가 아흔이 되어서야 비로소 정리하게 된 단 3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흔이 되고 나니 더 이상 크게 바라는 것은 없어졌습니다. 잘 되고 싶은 마음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조금씩 자리를 비워주었습니다. 대신 하나만은 분명해졌습니다. 이 나이에 와서야 정말 중요한 것은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제 곁에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 사실은 지금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제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노후를 지켜주는 것은 자식만이 아니며 자식에게만 맡겨둘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후회로 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조금이라도 미리 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을 남깁니다. 첫 번째로 말하고 싶은 것은 기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식에게 아무 기대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노후까지 기대의 무게를 올려놓지는 말라는 뜻입니다. 어느 날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너희도 저희의 삶이 있어요. 그 말은 서운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직하게 들렸습니다. 그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게 맞다. 자식은 자기 삶을 살아야 하고 부모는 자기 노후를 책임져야 합니다. 그 경계를 빨리 인정할수록 관계는 오히려 편안해집니다. 두 번째로 말하고 싶은 것은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돈을 많이 모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돈을 자랑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돈을 쓰지 못한 채 남겨두지만은 말라는 뜻입니다. 노후의 돈은 재산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아플 때 바로 선택할 수 있는 힘, 눈치 보지 않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이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다. 그 말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끝내 삼켜야 하는지의 차이가 노후를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세 번째로 가장 하고 싶은 말은 결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노후에는 누군가 대신 결정해주지 않습니다. 작은 선택 하나가 하루의 질을 바꾸고 그 하루가 노후의 모양을 만듭니다. 오늘은 도움을 받겠습니다. 오늘은 혼자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힘은 돈과 함께 스스로에 대한 존중에서 나옵니다. 아흔이 되니 이 세 가지가 결국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기대를 줄이면 관계가 편해지고 돈을 준비하면 선택이 쉬워지며 선택을 할 수 있으면 존엄이 남습니다. 이 세 가지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없으면 노후는 생각보다 빠르게 초라해집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아직 한참 남은 분들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늦은 고백이 아니라 조금 이른 조언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식이 있어도 노후는 혼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혼자를 대비하는 것이 외로움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노후에 진짜 효자 노릇을 해주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준비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너무 늦게 알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흔이 되어 비로소 알게 된 이 말이 누군가에게는 조금 더 이른 위로와 준비가 되기를 바라며 이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려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날씨 추운데 항상 조심하시고요. 따뜻하게 주무세요. 좋은 이야기 들고 또 찾아오겠습니다.